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옛말.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아들 녀석, 김진우가 30을 훌쩍 넘겨 드디어 결혼하겠다며 한 여자를 제 앞에 데려왔을 때까지만 해도 그 말을 100% 믿었지요. 내 아들이 좋다는데 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꾹 참고 받아들이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예비 안사돈 될 사람과 마주 앉은 그 식당에서 저는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자식 결혼이 뭔지 상견례도 아닌 첫 만남부터 제가 예비 사돈이 살고 있는 김포까지 먼 길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늦을까봐 약속 시간보다 넉넉하게 집을 나섰지만 퇴근길과 맞물린 도로 위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어요. 예비 사돈이 예약해둔 소불고기 식당에 도착하니 그녀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화려하다 못해 과하다 싶은 옷차림에 온갖 장신구는 다 걸치고 나타난 모습에서부터 벌써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제가 숨을 고르며 다가가자 그녀는 손목시계를 한번 툭 치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사부인. 약속 시간보다 10분이나 늦으셨네. 저는 집이 바로 코앞이라 일찍 와서 기다렸잖아요. 멀리서 오시는 걸 감안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기본은 지키셔야죠. 첫 인사부터 가시 돋친 지적이라니. 아직 결혼 날짜를 잡은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며느리 시어머니라도 된 듯한 그 태도에 기가 막혔지만 좋은 날이니 웃어넘겼습니다. 차가 너무 막혀서요.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의자 위에 보란듯이 올려놓고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 말하더군요. 여기가 김포에서는 제일 유명한 곳이라 제가 여기로 잡았어요. 솔직히 서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동네 수준이 다 그렇죠 뭐. 사부인께서 이해하셔야 해요. 자신이 대접하는 자리이면서도 생색과 함께 동네 수준까지 운운하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지만 꾹 참았어요. 아들 얼굴을 봐서 참아야지요. 곧이어 주문한 음식이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갈하게 담겨 나온 밑반찬들을 보더니 예비 안사돈은 또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 집은 반찬이 부실한 건 여전하네. 가짓수만 많고 먹을 건 하나도 없어. 샐러드 소스는 왜 오늘따라 더 단 것 같지? 그리고 이 김치는 딱 봐도 중국산이잖아요. 내가 여기 사장한테 국산 쓰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안 바꾸네, 정말. 젊은 직원이 곁에 서서 음식을 내려놓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쏟아내는 불평에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식당의 주인이라도 되는 듯한 아나무인 태도였죠. 제가 민망해서 직원에게 아니에요. 맛있어 보여요. 고생 많으시네요. 하고 대신 사과하듯 말하자 직원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그저 씁쓸하게 웃으며 자리를 뜰 뿐이었죠. 불판 위에서 소불고기가 맛있게 익어가는 동안에도 예비 안사돈의 불만은 그치지 않았어요. 아들 진우와 예비 며느리 나혜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도 시선은 계속 식당 곳곳을 훑으며 트집 잡을 거리를 찾고 있더군요. 그런데 사부인 진우가 모아놓은 돈이 그리 많지는 않은가 봐요. 우리 혜리는 결혼하면 바로 압구정 쪽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아무래도 대출을 좀 받아야겠어요. 사부인께서 좀 보태주실 수 있으시죠? 딸 가진 부모는 죄인이라더니 제가 괜히 죄송스럽네요. 마치 은혜를 베풀듯 말하는 그 모습에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둘이서 시작하는 건데 처음부터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형편껏 도울 생각입니다. 제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예비 안사돈은 입을 삐죽이며 젓가락으로 고기를 뒤적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불편한 식사를 이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밥을 한술 뜨고 밥그릇의 위치를 살짝 옮기려고 그릇 바닥을 잡았는데
손끝에 무언가 얇은 것이 걸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지 싶어 그릇을 살짝 들어보니 작게 접힌 종이 쪽지가 밥그릇 밑바닥에 붙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 때마침 예비 안사도는 새로 산 휴대폰을 꺼내 들어 딸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이거 보세요, 사부인. 우리 해리가 이번에 유럽 여행 가서 사다 준 가방이에요. 한정판이라 구하기도 힘든 건데 엄마 생각해서 사왔다니까요.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어쩜 이렇게 안목도 높은지. 진우는 이런 센스가 좀 있으려나 모르겠네. 그녀가 휴대폰 화면에 정신이 팔린 사이 저는 재빨리 밥그릇 밑에서 쪽지를 떼어내 손바닥 안에 구겨 넣었습니다. 들킬세라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군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대화에 응수했어요. 네, 해리 양이 마음이 참 예쁘네요. 우리 진우도 저를 잘 챙기는 아들이에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손안에 든 쪽지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왜 나에게 이런 쪽지를 붙여놓은 걸까?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더 이상 이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예비 안사도는 고개만 까딱할 뿐 여전히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더군요.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마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쪽지를 펼쳤습니다. 조그만 영수증 뒷면에 급하게 휘갈겨 쓴 듯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주머니, 저 여자 완전 진상이에요. 아드님 결혼 절대로 시키지 마세요. 인생 망칩니다. 제발 제 말 믿으세요. 쪽지를 읽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단순한 불평불만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한 사람의 인생을 걸고 하는 경고였습니다. 아까 그 씁쓸하게 웃던 젊은 직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직원이 쓴 게 분명했어요. 오죽했으면 생면부지의 손님 밥그릇 밑에 이런 쪽지를 붙여놓았을까요? 저는 변기 위에 주저앉아 몇 번이고 쪽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진상, 결혼시키지 마세요. 인생 망칩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지금껏 예비 안사돈이 보여준 무례한 태도들이 쪽지의 내용과 겹쳐지면서 불길한 예감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결혼,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대로 다시 자리에 돌아가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마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히고 자리로 돌아가 가방을 챙겨 들었어요. 저 안사돈. 갑자기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이만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 말에 예비 안사돈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갑자기요? 아까까지는 괜찮으셨잖아요. 이 비싼 소불고기 다 남기고 어딜 가세요? 정말 죄송해요. 급체를 한 것 같아서요. 음식값은 제가 계산할 테니 마저 드시고 천천히 들어가세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할 힘도 없어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예비 안사돈은 끝까지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더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 내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식당 밖으로 나와 예비 안사돈을 먼저 보냈습니다. 다음에 다시 좋은 자리 만들어요라며 억지 미소를 짓는 제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 같았어요. 안사돈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돌려 다시 그 소불고기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주체할 수 없이 쿵쾅거렸지만 정신은 오히려 점점 더 또렷해졌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창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한 내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은 남은 테이블을 정리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저는 곧장 아까 우리 테이블을 담당했던 그 젊은 직원을 찾아 두리번거렸어요. 다행히 그는 카운터 근처에서 다른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저를 알아보고는 화들짝 놀라더군요. 저기요,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너무 단호하게 나갔는지 직원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따라 식당 구석의 조용한 자리로 왔습니다. 저는 주변을 한번 살핀 뒤 품속에서 아까 그 쪽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거 그쪽이 쓴 거 맞죠? 직원은 쪽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입술을 달싹이던 그는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푹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오지랖을 부렸습니다. 아니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내가 고맙다고 해야 할 판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다 말해줄 수 있나요? 아주머니라고 부르셨던데 그 여자에 대해서 아는 대로 전부 다요. 제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라 그래요. 제 간절한 눈빛에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라도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무언가 결심한 듯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 여자 박선자 씨요. 저희 가게에서는 거의 요주의 인물이에요. 사장님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실 정도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좀 까다로운 손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실 때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벌이셨어요. 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예비 안사돈, 박선자는 그야말로 갑질의 화신이었어요. 셀프 코너에 정갈하게 준비된 반찬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직원을 호출해서 이봐, 여기 동치미 좀 더 가져와. 국물은 빼고 무만 많이 해서와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기본이었죠. 반찬 리필은 셀프라고 정중하게 안내하면 너희들 일하기 싫어서 셀프라고 써붙여 놓은 거. 누가 몰라? 손님한테 그 정도 서비스도 못해? 라며 소리를 질러 다른 손님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해요. 가장 황당했던 건 소불고기를 리필해달라고 했을 때였어요. 저희는 무한리필 가게가 아닌데 다 드시고 나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 고기 리필 좀 해줘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안 돼? 너 사장 나오라 그래. 라며 1시간 넘게 행패를 부리셨어요. 결국 사장님이 오셔서 다른 서비스 메뉴를 내어드리고 겨우 돌려보냈다니까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직접 겪은 무례함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직원의 다음 말은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머니. 정말 심각한 건 그 딸이에요. 나혜리 씨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아니, 어떨 때는 딸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내 아들이 사랑한다는 그 여자가. 얼마 전에는 둘이 같이 와서 식사를 했어요. 그날도 이것저것 트집 잡으면서 저희를 엄청 힘들게 하더니 나중에는 거의 다 먹은 불고기 전골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주방 이모님들은 전부 머리를 짧게 자르시거나 두건을 쓰셔서 긴 머리카락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딱 봐도 자기들 머리카락을 일부러 넣은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CCTV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를 의심하는 거냐며 더 길길이 날뛰었어요. 다른 손님들도 다 쳐다보고 가게 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라 결국 사장님이 그날 음식값을 전부 환불해주고 보내드렸어요. 그 뒤로 저희끼리는 저 모녀 사진을 찍어서 직원 휴게실에 붙여놓고 진상 고객주의보라고 공유하고 있어요. 또 오면 처음부터 사장님이 직접 응대하시려고요. 직원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아주머니께서 그 여자랑 같이 들어오시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두 분 대화를 얼핏 들어보니 사돈지간이 되실 것 같더라고요. 순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는 게 맞나 싶어서요. 그런데 아주머니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이셨어요. 계속 참고 억지로 웃으시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저대로 결혼하셨다가는 평생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큰 용기 내서 쪽지를 붙인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해고당할지도 모른다는 각오까지 하고서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젊은 직원의 얼굴이 달리 보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오지랖이 아니라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청년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직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총각. 정말 큰일 날 뻔한 내 아들, 아니 우리 가족을 구해준 은인이에요. 혹시라도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꼭 나한테 연락해요. 내가 책임지고 도와줄게요.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직원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연락처를 받아 적고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고 반복한 뒤에야 식당을 나설 수 있었어요. 식당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었어요. 감히 그런 것들이 내 순진한 아들을 속이고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려 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이제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이 결혼 당장 멈춰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했어요. 당장이라도 아들 진우에게 달려가 모든 사실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섣불리 나섰다가 아들이 더 큰 상처를 받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죠. 진우는 나혜리라는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랑의 눈이 먼 사람에게 콩깍지를 억지로 벗겨내려 하면 오히려 반발심만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집안의 정막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소파에 몸을 던지듯 주저앉아 한참 동안 숨을 골랐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퇴근한 진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오늘 혜리 어머니 만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벌써 들어오셨네요. 라며 밝게 인사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진우야, 이리 와서 좀 앉아봐라. 엄마랑 할 이야기가 있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진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렸어요. 어떠셨어요? 좋으신 분이죠? 말씀도 시원시원하게 잘하시고요. 아들의 해맑은 대답에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시원시원한 게 아니라 무례하고 교양 없는 거란다, 아들아.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애써 삼키고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다, 혹시 너는 혜리 씨나 그 어머니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고 느낀 적 없었니?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같은 거 말이다. 제 질문에 진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어요. 이상하다니요? 전혀요. 혜리,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어머님도 좀 직설적이시긴 해도 뒤끝 없고 솔직하신 분이고요. 엄마, 혹시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왜 그런 걸 물으세요? 역시나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제 눈에만 씌었던 콩깍지가 아니었던 거죠. 저는 더 이상 돌려 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지금부터 하는 말 믿기 힘들겠지만 잘 들어야 한다. 저는 낮에 있었던 식사 자리에서의 무례한 언행부터 밥그릇 밑에서 발견한 쪽지, 그리고 식당 직원에게 들은 충격적인 증언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모녀가 함께 식당에서 일부러 머리카락을 넣어 환불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했을 때 진우의 얼굴은 처음에 의아함에서 점차 불쾌함으로 그리고 이내 노골적인 분노로 바뀌어 갔어요. 하지만 그 분노의 대상은 해리 모녀가 아니라 바로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고작 식당 직원이 써준 쪽지. 쪼가리 하나 믿고 어떻게 해리랑 어머님을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데요? 손님으로서 정당한 요구를 한 걸 수도 있잖아요. 정당한 요구? 소불고기를 리필해달라는 게 정당한 요구니? 다 먹고 나서 머리카락을 집어넣고 환불해달라는 게 정당한 요구야? 그건 엄마가 직접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 식당 직원이 뭔가 착각했거나 아니면 혜린애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거짓말을 하는 걸 수도 있죠. 어떻게 그런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사람을 그렇게 매도하세요. 제가 아는 혜린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들은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의심받는 것에 대한 배신감과 어머니에 대한 실망감이 뒤섞인 격한 반응이었어요. 저는 아들의 반응이 어느 정도 예상되기는 했지만 막상 이렇게 완강하게 현실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엄마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저런 사람들과 가족이 되면 네 인생이 얼마나 고달파질지 눈에 선해서 그런단다. 제발 엄마 말 한 번만 믿어줘. 믿으라니요. 뭘 믿어요. 엄마야말로 해리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흠을 잡아서 이 결혼을 깨고 싶으신 거잖아요. 맞죠? 아들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들을 위해 한 일이 아들에게는 편견에 가득 찬 시어머니의 몽니로 비치고 있었던 겁니다. 서운함과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눈물을 삼키고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좋다. 네가 정 그렇게 못 믿겠다면 더 이상 말하지 않으마. 대신 네가 직접 확인해봐라. 뭘 확인하라는 건데요? 네 눈으로, 네 귀로 나혜리라는 여자와 그 엄마가 어떤 사람들인지 똑똑히 확인하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저 사람들과 결혼하겠다면 엄마는 더 이상 너를 말리지 않겠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저는 가장 힘든 말을 꺼냈습니다. 대신 이 집에서 주는 신혼집 지원을 포함해서 모든 경제적인 지원은 일절 없을 거다. 그리고 나 또한 그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을 거야. 저런 사람들을 내 며느리, 내 사돈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 선택은 네가 해라. 제 단호한 선언에 진우는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저와 아들 사이에 처음으로 이렇게 높고 단단한 벽이 세워진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결국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 문소리가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진우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밤늦게 들어와서는 곧장 자기 방으로 직행하는 날들이 이어졌죠. 제 말을 믿지 못하는 아들이 야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까 싶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섣불리 아들을 다독이거나 제 주장을 되풀이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시간을 주는 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제 단호한 최후 통첩이 아들의 마음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은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에 대한 원망과는 별개로 우리 엄마가 저렇게까지 반대하시는 데는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는 듯 했어요. 며칠 뒤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는 척하며 소파에 앉아 있다가
방에서 들려오는 진우의 통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가장 친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우리 엄마가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니까. 해리가 얼마나 착한데. 근데 솔직히 좀 걸리는 게 없는 건 아니야. 엄마가 그냥 하시는 말씀은 아닐 텐데. 역시 제 아들은 속 깊은 녀석이었어요. 제 말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진우가 스스로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작은 단서를 던져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나혜리의 SNS 계정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일상으로 가득한 그녀의 페이지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해외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명품 가방과 옷을 자랑하는 사진들이 끊임없이 올라와 있었죠. 봉사활동을 가서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밑에는 천사 같은 해리 씨라는 댓글들이 달려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위선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해리가 방문했다고 자랑한 식당과 카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그리고는 각각의 온라인 리뷰 페이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좋은 후기들이었지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삭제된 댓글들이었습니다. 특히 몇몇 가게의 리뷰 페이지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라는 문구가 유난히 많이 보였어요. 뭔가 있다는 직감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리뷰 페이지에서 결정적인 글을 찾아냈습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얼마 전에 갔다가 정말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어떤 젊은 여자랑 엄마로 보이는 중년 여자가 식사를 거의 다 해놓고는 파스타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더군요. 점원이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하는데도 막무가내로 음식값 전체를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어요. 딱 봐도 일부러 넣은 것 같던데 정말 양심 없는 사람들 같았어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불고기 식당 직원이 말해준 수법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비록 익명으로 작성된 글이었지만 정황상 나혜리 모녀가 벌인 짓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해당 페이지를 화면 캡처했어요. 그리고는 아무런 설명도 덧붙이지 않은 채 캡처한 이미지 파일만 진우의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아들에게 넘어갔어요. 그날 이후 진우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저와는 써먹했지만 밤늦게까지 방에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거나 컴퓨터로 무언가를 검색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제가 보낸 사진 한 장이 아들의 마음속에 있던 의심의 씨앗에 물을 준 셈이죠. 며칠 후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진우가 오랜만에 제게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엄마, 저 오늘 혜리랑 데이트하고 올게요. 그래, 잘 다녀오너라. 저는 무심한 척 대답했지만 아들의 눈빛에서 평소와는 다른 결심 같은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파김치가 된 얼굴로 귀가했어요. 소파에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는 아들의 모습에서 오늘 무언가 큰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제가 조용히 옆에 가서 앉자 진우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혜리랑 브런치 카페에 갔었어요. 엄마가 보내준 사진 속 식당은 아니지만 혜리가 SNS에 되게 좋다고 올렸던 곳이요. 아들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주차장에서부터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혜리가 주차 안내해 주시는 분한테 너무 함부로 말하더라고요. 반말은 기본이고 거의 하인 부리듯 명령조로요. 제가 옆에서 민망해서 한마디 했더니 원래 저런 사람들은 강하게 대해야 말을 들어라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데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하루 동안 자신이 직접 보고 겪은 나혜리의 이중적인 모습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카페 안에서는 상냥한 척했지만
주문한 음료가 조금 늦게 나온다며 직원을 불러 세워놓고 10분 넘게 훈계를 하는 모습. 백화점에 가서는 옷에 작은 실밥 하나 튀어나온 것을 빌미로 점원에게 무리한 할인을 요구하며 고성을 지르는 모습까지. 제가 알던 해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엄마.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혼란스러워요. 엄마 말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굳건했던 믿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아들을 보니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제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긴 싸움이 될 테지만 저는 제 아들이 결국 올바른 길을 선택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제게 안도감과 동시에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어요. 그동안 녀석이 얼마나 속으로 끙끙 앓았을까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우가 맹목적인 사랑의 환상에서 벗어나 제 눈으로 직접 현실을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진우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해리의 편을 들며 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았어요. 대신 깊은 고민에 빠진 사람처럼 말수가 줄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아마도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사람의 진짜 모습과 그 모습을 애써 부정하고 싶어 하는 자신의 마음 사이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겠지요. 저는 아들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가 저녁 식사를 하다가 제게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다음 주에 웨딩 플래너 만나기로 했어요. 해리랑 그리고 해리 어머니도 같이요. 그러냐? 원래는 둘이서만 가는 건데 어머님께서 꼭 같이 가셔야겠다고 하셨나 봐요. 드레스 봐주는 건 엄마가 잘한다면서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굳이 말로 하지는 않았어요. 아들이 직접 부딪혀 깨닫게 하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 낫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약속한 날이 되고 진우는 아침부터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짠하던지. 저는 모른 척하며 과일만 깎아 건넸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진우는 지난번보다 더 최악의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엄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우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진우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웨딩 컨설팅 업체에서 만난 해리와 예비 안사도는 시작부터 플래너를 아래 사람 대하듯 했다고 해요. 플래너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추천하면 예비 안사도는 팔짱을 낀 채 콧방귀를 뀌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플래너님은 뭘 잘 모르시나 본데. 우리는 아무거나 안 해요. 여기 카탈로그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걸로만 보여주세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최고급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패키지를 고르고 나서 본격적인 가격 협상에 들어가자 그들의 본색이 드러났다고 해요. 아니, 그래서 총액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우리 해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바가지를 씌우려고 들어. 당장 반값으로 깎아줘요. 내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이렇게 장사하면 안 되지. 진우가 듣기에도 터무니없는 요구였죠. 플래너가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님, 그 가격은 저희도 맞춰드리기 힘듭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하자 이번에는 해리가 나섰다고 합니다. 플래너님, 말이 안 통하시네. 그냥 저희가 제시하는 가격에 맞춰주시면 제가 제 SNS에 여기 업체 홍보 한번 쫙 해드릴게요. 제 팔로워가 몇만 명인 줄 아세요?
이 정도면 남는 장사 아닌가?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해리의 태도에 진우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고 해요. 결국 신랑이 끝에 플래너가 일부 할인을 적용해주며 겨우 상담이 마무리되었는데 예비 안사돈과 해리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플래너가 진우에게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김진우 고객님, 제가 이 일을 10년 넘게 하면서 정말 많은 예비 부부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처음이에요. 결혼 준비 과정은 두 분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인성과 가치관을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부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플래너의 진심 어린 조언은 진우의 마음에 결정적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제3자의 입에서, 그것도 수많은 커플을 봐온 전문가의 입에서 나온 경고였으니까요. 그 일 있고 며칠 뒤 진우는 가장 친한 친구인 민준 군을 만나 술 한잔하며 모든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진우의 편을 들어주던 민준 군도 웨딩 플래너의 이야기까지 듣고 나서는 표정이 심각해지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려운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진우야, 사실은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동안 네 기분 상할까봐 말 못했는데 이제는 해야겠다. 민준 군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몇 달 전 민준 군이 여자친구와 백화점 쇼핑을 하다가 우연히 해리를 마주쳤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 해리는 명품관 매장에서 점원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험악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야, 너 내가 이걸 그냥 산다고 했어? 여기 스크래치 안 보여?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 당장 새 것 가져오든지 아니면 50% 할인해 주든지 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고작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흠집 하나를 가지고 30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점원에게 반말과 막말을 쏟아내는 해리의 모습에 민준 군과 여자친구는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결국 점장이 나와서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고 나서야 상황이 마무리되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악덕 사모님 같았다고요. 그때 너한테 바로 말해줄까 하다가 한창 좋을 때 괜히 내가 찬물 끼얹는 것 같아서 참았어. 사람마다 다른 모습이 있는 거니까 나한테 보여준 모습이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오늘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친구야. 이건 성격이 좀 까다로운 수준이 아니야. 인성의 문제라고. 너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가장 믿었던 친구의 입에서 나온 목격담은 진우의 남은 미련과 기대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진우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어요.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나 봐요. 해리의 어떤 모습을 사랑했던 건지 이제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우는 아들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습니다.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이제라도 아들이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처를 드디어 도려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들 진우가 현실을 깨닫기 시작하자 예비 안사돈의 공세는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졌어요. 아마도 아들의 미지근한 반응에서 위기감을 느낀 것이겠지요. 어느 날 저는 예비 안사돈으로부터 장문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사부인, 저희 해리 혼수 목록 좀 짜봤어요. 한번 보시고 의견 주세요. 라는 상냥한 문구와 함께 첨부된 파일은 혼수 목록이 아니라 강도 요구서에 가까웠습니다. 파일을 열어본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TV, 냉장고, 세탁기 같은 기본적인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소파, 침대, 식탁 같은 가구까지 전부 이름도 생소한 초고가 수입 브랜드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커피 머신, 공기청정기, 와인 셀러 같은 자잘한 물품들까지 최고급 사양으로 빼곡히 적혀 있었죠. 맨 아래에는 견적 총액이라며 웬만한 아파트 전세금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찍혀 있었고요. 메시지 말미에는 이런 말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시댁에서 이 정도는 다 해주는 추세더라고요. 딸 가진 부모는 그저 웁니다. 호호. 우리 진우 서방 기죽으면 안 되니까 사부인께서 통 크게 한번 쏴주세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것은 딸의 행복한 새 출발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아들을 담보로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장사꾼의 속셈이었죠. 저는 그 메시지를 곧바로 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진우의 얼굴은 이제 놀라움도 분노도 아닌 깊은 체념의 빛을 띠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들이 결혼을 깨더라도 저들에게 무슨 발목을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저들의 정체를, 저들의 진짜 목적을 뿌리까지 파헤쳐서 아들 앞에 명명백백히 증명해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아들이 2번 다시는 미련을 갖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날 저는 수소문 끝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부동산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발이 넓고 입이 무거워 제가 믿고 상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사장님, 저 김영숙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일로 알아볼 사람이 있는데 혹시 믿을 만한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같은 곳 아시는 데 있으세요? 제 조심스러운 질문에 사장님은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이내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무슨 큰일 있으시군요. 제가 잘 아는 분이 한 분 계시긴 한데 보통 일로는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전직 경찰 출신이라 일 처리는 확실하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제 아들 인생이 걸린 일이라서요. 그렇게 저는 부동산 사장님의 소개를 통해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그는 생각보다 평범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었지만 날카로운 눈빛만은 숨길 수가 없더군요. 저는 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예비 안사돈과 나혜리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제가 아는 최소한의 정보들을 넘겨주었습니다. 저의 요구는 단 하나였어요. 2사람의 재정 상태, 그리고 주변 평판에 대해 샅샅이 알아봐 주세요. 특히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놓치지 말고 전부 다요. 이건 단순히 결혼을 반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한 일이에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뢰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남의 뒤를 캐는 것 같은 죄책감과 동시에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듯한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이건 아들을 지키기 위한 어미의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그리고 일주일 뒤 의뢰했던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물이 담긴 서류 봉투를 건네봤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장에 달하는 보고서가 들어있었고 그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예비 안사돈과 나혜리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과는 정반대로 빚더미 위에서 아슬아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제1금융권은 물론 대부업체와 카드사 현금 서비스까지 끌어다 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월 소득은 거의 없는데 매달 명품 쇼핑과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외식비로 지출하는 돈은 수천만 원에 달했어요. 당연히 여러 곳에서 대출금 연체 기록이 있었고 신용등급은 최하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김포의 아파트 역시 곧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보고서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상자 박선자 및 나혜리는 상습적인 과소비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경제적 파탄 상태에 직면해 있으며
이번 혼사를 통해 아들 김진우의 경제력을 이용하여 현재의 재정 위기를 타개하려는 목적이 매우 뚜렷하게 보임. 결국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사기였던 겁니다. 내 아들을, 우리 집안을 자신들의 빚을 청산하고 호의호식하기 위한 물주로 생각했던 거죠.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제 몸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슬픔이나 배신감 같은 감정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오직 차갑고 서늘한 분노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감히 내 금쪽 같은 아들을 상대로 이런 더러운 사기극을 벌여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단단히 챙겨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 나혜리 씨랑 안사돈 될 분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해라. 결혼 문제에 대해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까 꼭 두 사람 다 오라고 전하거라. 제 목소리에 담긴 결연한 의지를 읽었는지 진우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저녁 약속한 시간이 되자 두 모녀가 희색이 만면한 얼굴로 저희 집 현관문을 들어섰습니다. 아마도 제가 드디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들의 무리한 혼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심했다고 생각했겠지요. 어머 사부인. 집이 정말 좋네요. 우리 혜리가 여기서 살면 딱 좋겠다. 진우 서방이랑 알콩달콩 사는 모습 생각하니 벌써부터 흐뭇하네요. 예비 안사돈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집안을 훑어보며 말했어요. 혜리 역시 옆에서 방긋방긋 웃으며 맞장구를 쳤죠. 엄마도 참. 그래도 저희가 살 집인데 이렇게 미리 와보는 것도 좋죠.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그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모습에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진우는 굳은 얼굴로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세 사람을 모두 소파에 앉게 한 뒤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두 분을 모신 건 다름이 아니라 이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서입니다. 제 말에 두 모녀의 얼굴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예비 안사돈은 이내 능숙하게 표정을 바꾸며 웃었어요. 어머 사부인. 무슨 서운한 말씀이세요? 혹시 저희가 보낸 혼수 목록 때문에 그러세요? 그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사람 사는 게 다 맞춰가면서 사는 거죠. 아니요, 그런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예요. 저는 탁자 위에 놓여있던 작은 쪽지 하나를 집어들어 그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소불고기 식당에서 받은 그 쪽지였죠. 혹시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쪽지를 본 두 모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리가 먼저 프로 선수처럼 표정을 관리하며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게 대체 뭐예요?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저희를 모함하려고 이런 짓을. 너무 억울해요 어머님. 예비 안사돈도 질세라 언성을 높이며 거들었습니다. 사부인, 지금 이걸 믿고 저희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정신 나간 인간이 이런 장난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사람을 잡으시면 어떡해요. 우리 혜리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두 사람의 완벽한 연기에 옆에 있던 진우의 어깨가 살짝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다시 마음이 약해지려 하는 것이겠죠. 저는 여기서 더 이상 그들의 연극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그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의 장난이라고 치지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저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서류 몇 장을 더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웨딩 플래너의 증언과 진우 친구 민준 군의 목격담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강남 웨딩 컨설팅 업체에 가서 플래너에게
갑질을 하고 백화점 명품관에서 점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린 것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인가요? 제 추궁에 두 사람의 얼굴이 점차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리는 이제 눈물마저 그치고 당혹감이 역력한 얼굴로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하지만 예비 안사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군요. 그건 다 오해예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좀 꼼꼼하게 보는 편이라 그런 거지. 절대 갑질 같은 거 한 적 없어요. 사부인,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아들 말만 듣고 저희를 이렇게 범죄자 취급하세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제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 모습에 저는 마지막 동정심마저 사라졌습니다. 제 아들이 저 여자에게 흔들리는 일말의 가능성조차 남겨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에서 가장 두꺼운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물을 테이블 위에 쏟아부었어요. 수십 장의 보고서와 은행 거래 내역, 채무 불이행 통지서들이 탁자 위를 가득 메웠습니다. 오해라고요? 이것도 오해입니까? 저는 보고서 첫 장을 집어들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자, 나혜리. 모녀 합산 총 부채 3억 7천만 원. 제1금융권 대출 연체 3건, 카드론 대금 미납 5건,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2건. 현재 거주 중인 김포 아파트, 대출 이자 4개월 연체로 인한 임의 경매 개시 예정. 월 소득 전무, 월 평균 지출 2천만 원 이상. 신용등급 9등급. 제가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두 모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거실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어요. 그들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변명도 눈물 연기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겠지요. 뻔뻔하던 예비 안사도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해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덜덜 떨고만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 숨막히는 침묵을 깬 것은 제 아들, 진우였습니다. 진우는 그동안의 혼란과 배신감,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일말의 기대마저 무너져 내린 허탈한 표정으로 해리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전부 사실이었구나. 엄마 말이 전부 다 맞았어.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떨고 있는 해리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이나 연민의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직 차가운 경멸과 깊은 실망감만이 가득했습니다. 해리야. 아니, 나혜리 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자. 나를 사랑하긴 했니? 단 한순간이라도 진심이었던 적이 있기는 했어. 해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낄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었죠. 진우는 허 하고 기가 막힌 웃음을 터뜨리더니 이내 결심을 굳힌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끝내자. 이 결혼 여기서 끝내는 게 맞겠다. 나는 너 같은 사람이랑 그리고 당신 같은 장모님이랑 평생을 얽히면서 살 자신이 없어. 진우의 파혼 선언에 그때까지 넋이 나가 있던 예비 안사돈이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우아한 사부인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탐욕과 분노로 일그러진 악귀의 모습이었죠. 뭐라고? 야, 김진우. 너 지금 장난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만데 이제 와서 끝내? 이게 어떤 결혼인데 네가 뭔데 끝내고 말고를 정해. 그녀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천박한 막말에 저는 물론이고 진우도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해리 역시 언제 울었냐는 듯 눈물을 싹 닦고는 도끼 어린 눈으로 진우를 쏘아보며 소리쳤어요. 맞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 때문에 내가 입은 상처는 어떡할 건데? 좋아, 파혼하고 싶으면 해. 대신 위자료는 두둑이 챙겨줘야 할 거야. 우리한테 투자한 시간, 감정, 그리고 내 청춘. 전부 다 돈으로 보상하라고. 두 모녀의 추악한 본색이 남김없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제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돈과 배경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마지막까지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기 위해 발악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꼴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뭐라고들 하셨습니까? 위자료요?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할 판인데요. 결혼을 빙자해서 우리 아들한테 접근한 사기죄, 그리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 만큼 혼인빙자 사기로 우리가 고소하면 두 분 다 전과자 되는 거 시간 문제일 겁니다. 어디 한번 해볼까요? 제 단호한 말에 두 모녀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예비 안사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게 달려들듯이 악을 썼어요. 이게 다 저 늙은 여우 때문이야. 네가 처음부터 우리 해리를 마음에 안 들어 해서 이 사단을 만든 거잖아. 너 때문에 내 딸 인생 망했어. 가만 안 둬. 그녀가 제게 손찌검이라도 할 듯이 달려드는 순간 진우가 앞을 막아서며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당신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다시는 우리 엄마나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때는 정말 고소장부터 보게 될 줄 알아. 진우의 서슬퍼런 기세에 두 모녀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현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너희들 절대 행복하게 못 살아. 라는 저주 섞인 고함이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강한 척하던 진우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한 남자의 처절한 통곡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허탈감이 뒤섞인 울음이었죠. 저는 그런 아들에게 다가가 거봐라. 엄마 말이 맞았지? 라고 말하는 대신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들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질책이나 교훈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괜찮다, 아들아. 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한참을 그렇게 울던 진우는 겨우 울음을 그치고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엄마 말 안 듣고 고집 부려서.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아들의 얼굴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웃어주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멱살이라도 잡아서 끌어오는 게 부모 아니겠니? 너는 아무 잘못 없어. 그저 나쁜 사람들을 만났을 뿐이야. 이제 다 잊고 새로 시작하면 된다. 이 엄마가 옆에 있을 테니까. 그날 밤 저와 아들은 아주 오랜만에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밤이 깊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나고 있었습니다. 집 밖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아들과 함께 있는 거실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했어요. 그날 이후 저희 집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고요함을 되찾았어요. 아들 진우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저는 묵묵히 그 곁을 지키며 스스로 상처를 치유할 시간을 주었죠.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진우는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 끔찍했던 모녀는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평온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며칠 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반장님에게서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영숙 씨,
지금 빨리 김포 맘카페 한번 들어가 봐요. 난리가 났어, 아주.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서둘러 컴퓨터를 켜고 반장님이 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인기 게시판 상단에 올라와 있는 글의 제목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 약속하고 저희 돈까지 받아 챙긴 뒤 파혼 통보한 파렴치한 모자를 고발합니다. 익명으로 작성된 글이었지만 누가 썼는지는 불 보듯 뻔했습니다. 나혜리 혹은 그 어미가 쓴 글이 분명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글을 클릭하자 그 안에는 기가 막힌 소설이 쓰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평범하게 결혼을 준비하던 예비 신부와 엄마입니다. 신랑 측의 경제 사정이 넉넉지 않아 저희가 먼저 예단비와 혼수 비용 일부를 건넸는데 그 돈을 받자마자 시어머니 될 사람이 돌변하여 아들을 조종해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알고 보니 처음부터 저희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사기꾼들이었어요. 저희는 몸과 마음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금전적인 피해도 막심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다른 분들은 저희 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립니다. 글 밑에는 저희 집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까지 교묘하게 암시하는 내용과 함께 해리가 눈물을 흘리며 찍은 설정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어요.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사실관계를 알 리 없는 사람들은 저희를 향해 온갖 비난과 저주를 퍼붓고 있었죠. 요즘 세상에 저런 인간들이 있다니, 신상 공개해서 망신 줘야 한다는 식의 험악한 말들이 제 눈을 어지럽혔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이자 비겁한 여론전이었어요. 진우 역시 그 글을 보고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엄마, 저것들 정말 가만두면 안 되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진정해라, 아들아. 저들이 원하는 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흥분해서 섣불리 행동하는 거야. 이럴 때일수록 더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저는 아들을 진정시키고 우선 해당 게시글의 모든 내용과 댓글들을 빠짐없이 PDF 파일로 저장하고 캡처해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집으로 법원 명의의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내용 증명이라고 찍힌 두툼한 서류 봉투였죠. 봉투 안에는 나혜리 모녀 측 변호사가 보낸 공식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더욱 가관이었어요. 일방적인 파혼 통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및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된 재반 비용의 명목으로 우리에게 3억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온갖 어려운 법률 용어를 동원해 만약 합의하지 않을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언론에도 제보하겠다는 협박도 잊지 않았더군요. 아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면 2단계에서 겁을 먹고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적당한 금액의 합의를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저들이 노리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스스로 법의 심판대 위로 올라와 주겠다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진우야, 변호사 선임하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줘야겠다. 우리도 맞고소할 거야. 저는 그 길로 수소문하여 이런 종류의 분쟁에서 승소율이 높기로 유명한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다부진 인상의 여자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제가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하더군요. 식당 쪽지부터 시작해서 웨딩 플래너와 진우 친구의 증언 녹취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혜리 모녀의 재정 상태가 담긴 흥신소 보고서까지 확인한 변호사는 이내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가 질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은 논리도 증거도 없이 감정에만 호소하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가진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강력해요.
변호사는 제게 앞으로의 대응 전략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명예훼손 및 사기미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겠습니다. 온라인에 게시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즉시 삭제 조치를 취하고 게시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할 겁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던진 진흙을 몇 배로 돌려주게 될 겁니다, 어머님. 변호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올랐어요. 저는 저 교활한 모녀가 김영숙이라는 여자를 잘못 건드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작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뿌린 진실의 씨앗이 저들의 거짓을 뚫고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시작은 나혜리 모녀가 올린 맘카페 비방글에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우가 상기된 얼굴로 제게 달려와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엄마, 이것 좀 보세요.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왔는데 메시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씨. 저는 나혜리 씨와 과거에 만났던 사람입니다. 우연히 온라인에서 진우 씨에 대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글의 내용이 제가 겪었던 일과 너무나 흡사하여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 용기를 내어 연락드립니다. 저는 진우와 함께 그 번호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남자는 자신을 2년 전 나혜리와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가 파혼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진우가 겪은 일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혜리 씨는 처음에는 정말 천사 같았어요. 그런데 만남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비싼 선물과 돈을 요구하더군요. 저희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작은 가게의 매출까지 궁금해하면서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혜리 씨와 어머님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을 반대하시자 온갖 막말을 퍼붓고는 헤어졌어요. 그리고 남자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건 그 이후였어요. 저희가 헤어지자마자 혜리 씨는 제가 마치 자기 돈을 뜯어먹고 잠적한 사기꾼인 것처럼 주변에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심지어 저희 가게 앞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기도 했고요. 그때는 너무 어리고 경황이 없어서 그냥 똥이 무서워서 피한다는 심정으로 넘어갔는데 진우 씨 글을 보니 그게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네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법정에서 증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증언은 우리에게 천군만마와도 같았습니다. 나혜리 모녀의 사기 행각이 상습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그 남자분께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하며 우리 변호사와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맞고소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번에는 소불고기 식당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사모님, 저희 가게에 쪽지 붙였던 그 직원 기억하시죠? 그 친구한테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니 제가 다 속이 시원하네요. 혹시 증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저뿐만 아니라 저 모녀 때문에 피해본 주변 상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다들 벼르고 있던 참이에요. 사장님의 말처럼 며칠 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는 나혜리 모녀에게 당했던 인근 가게 주인들의 제보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게에 와서 입었던 옷을 몇 주 뒤에 가져와 환불해달라고 생떼를 썼던 일,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는 마음에 안 든다며 돈을 못 내겠다고 버텼던 일 등 그들의 상습적인 갑질과 진상 행각에 대한 증언들이 차고 넘쳤어요. 변호사는 이 모든 증언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증거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성에 마지막 일격을 가할 결정적인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비 안사돈 박선자의 먼 친척뻘 되는 아주머니였어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고 했습니다. 영숙 씨 맞으시죠? 저는 박선자 그 인간이랑 사촌간이에요. 명절 때나 어쩌다 한 번씩 보는 사이지만 하도 기가 막힌 소문이 들려서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전화했어요.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선자는 젊었을 때부터 허영심이 가득하고 돈 문제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기로 유명했다고 해요.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집안 망신을 시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딸인 나혜리가 어렸을 때부터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인생 역전하는 거다라고 입버릇처럼 가르쳤다고 합니다. 혜리 걔가 원래부터 저렇게 막되먹은 애는 아니었어요. 다 그 어미가 그렇게 만든 거지. 주변에 좀 산다 하는 집 아들들한테는 어떻게든 꼬리치게 만들고 결혼해서 재산 반이라도 빼앗아 오라고 부추기고 이번에도 선자 걔가 진우군 집안이 꽤 괜찮다는 소문 듣고 혜리한테 일부러 접근시킨 거라고 다른 친척한테 들었어요. 영숙 씨, 정말 미안해요. 같은 친척으로서 얼굴을 들 수가 없네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접근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던 겁니다. 저는 제보해 주신 아주머니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녀의 양심 선언 덕분에 우리는 이제 그들의 범죄 의도를 입증할 가장 확실한 내부자 증언까지 확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파놓은 거짓의 함정에 이제 그들 스스로가 빠져 허우적거릴 일만 남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원군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순식간에 산더미 같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변호사는 확보된 증언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나혜리 모녀의 과거를 더욱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진실은 마치 썩은 양파 껍질처럼 벗겨낼수록 더러운 악취를 풍겼습니다. 변호사가 며칠간의 조사 끝에 가져온 중간 보고 내용은 놀라웠어요. 나혜리 모녀는 한 동네에서 23년 이상을 머무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기적으로 거주지를 옮겨 다녔는데 그 패턴이 매우 일정했어요. 처음에는 재력을 과시하며 동네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그 과정에서 만만한 상대를 물색해 돈을 빌리거나 사치를 부리다가 평판이 나빠지고 빚 독촉이 심해지면 야반 도주하듯 다른 동네로 사라지는 수법을 반복해왔던 겁니다. 특히 나혜리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타겟이 부유한 미혼 남성으로 명확해졌습니다. 변호사는 제보받은 전 남자친구 외에도 나혜리와 짧게 만났다가 금전적인 문제로 헤어진 남성 2명을 추가로 찾아냈어요. 그들 역시 만나는 내내 명품 가방이나 고가의 선물을 사달라고 조르는 통에 감당이 안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패턴입니다, 어머님. 결혼을 미끼로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하려 한 상습적인 사기 행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상대방의 혼인빙 자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변호사의 자신감 있는 말에 저는 이 싸움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중 변호사가 몇 년 전 나혜리와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파혼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 가족과 연락이 닿았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 가족은 당시의 충격으로 사람들과의 교류도 끊고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 소식을 듣고 큰 용기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수소문 끝에 그 피해 남성의 어머니를 직접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그간의 서름이 북받치는지 눈물부터 흘리셨어요. 사모님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요. 저는 오죽했으면 그때 화병으로 쓰러져서 한동안 병원 신세까지 졌다니까요.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마치 몇 년 전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의 아들 역시 나혜리의 상냥한 모습에 속아 결혼을 결심했지만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시작된 무리한 금전 요구와 안하무인 격인 태도에 질려 결국 파혼을 결심했다고 해요. 그때 저희도 사모님처럼 소송까지 갈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것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파혼하자마자 네 아들이 내 딸을 농락했다며 회사에 찾아가고 동네방네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통에 저희 아들이 공황장애까지 앓게 됐어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우리가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덮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다니. 저희가 그때 좀 더 강하게 나갔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가 되네요. 저희가 도울 일 있으면 뭐든지 돕겠습니다. 그 악독한 모녀, 이번에는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해요. 그녀는 당시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음 파일까지 저희에게 증거로 건네주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의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빈틈없이 반격을 준비하는 동안 나엘이 모녀의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우리가 제기한 맞고소 사실이 법원을 통해 그들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가진 증거 목록의 일부가 공개되자 그들의 거짓말에 동조했던 여론이 급격하게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맘카페에 올라왔던 비방글은 저희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삭제되었고 오히려 나엘이 모녀의 신상이 조금씩 알려지며 그들의 과거 행적에 대한 폭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바로 그들의 빚을 독촉하던 채권자들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을 통해 한몫 단단히 챙겨 빚을 갚으려던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게 된 채권자들은 이제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집 앞에 험상궂은 아저씨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린대요. 독촉 전화는 기본이고 이제는 살고 있는 아파트의 차 앞 딱지까지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친척 아주머니가 전해주는 소식은 그야말로 통쾌했습니다. 그들이 공들여 쌓아 올렸던 허영과 거짓의 성이 이제는 사방에서 몰려드는 압박에 위태롭게 흔들리다가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업자득,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상황이 있을까요?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기일, 저는 아들 진우와 변호사와 함께 법원 조정실로 들어섰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초췌한 모습의 나혜리 모녀가 그들의 변호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어요. 몇 주 사이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예전에 화려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도끼만 남은 폐잔병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 자존심인지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이 시작되자 상대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존경하는 조정위원님. 제 의뢰인들은 이번 파혼으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김진우 씨 측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저희가 청구한 위자료의 절반 수준인 1억 5천만 원을 지급해 주신다면 저희도 소송을 취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실소가 터져 나오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돈을 뜯어낼 궁리만 하고 있다니 정말 구제불능의 인간들이었어요. 제 옆에 앉은 진우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조정위원의 시선이 우리 쪽으로 향하자 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 온 서류 뭉치를 조정위원과 상대 측 변호사 앞에 한 부씩 내려놓았습니다. 조정위원님, 지금 상대 측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명백한 허위 주장입니다. 오히려 저희 의뢰인이야말로 계획적인 사기 행각의 피해자입니다. 변호사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우리가 확보한 증거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불고기 식당을 포함한 다수 상인들의 증언, 웨딩 플래셔너의 진술서, 나혜리의 전 남자친구들과 또 다른 피해자 가족의 사실 확인서, 그리고 그들의 부채 상황과 과거 행적이 담긴 상세한 보고서까지. 증거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나혜리 모녀의 얼굴은 하얗게 그리고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특히 그들의 재정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보고서가 낭독될 때는 두 사람 모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상황을 지켜보던 상대 측 변호사의 표정 역시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그 역시 이 정도로 완벽한 증거가 우리 측에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잠시 곤란한 표정으로 자신의 의뢰인들을 쳐다보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게임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모든 증거 설명이 끝나자 제 변호사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위원님. 저희는 이 자리에서 상대 측에게 마지막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는 나혜리 모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이 말도 안 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즉시 취하하십시오. 둘째, 최초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본인들의 실명으로 모든 내용이 거짓이었음을 인정하고 제 의뢰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과문을 게시하십시오. 셋째, 다시는 제 의뢰인들과 그 가족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법적 효력이 있는 각서를 작성하십시오. 만약 이 세 가지 제안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저희 역시 두 분을 상대로 준비 중인 사기미수 및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고소를 모두 취하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거부하신다면 저희는 오늘 이후로 어떠한 합의나 조정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다시는 내 아들 인생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그들에게 전과자라는 주홍글씨까지 새겨주고 싶지는 않은 제 마지막 온정이기도 했고요. 궁지에 몰린 나혜리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진우를 향해 눈물을 쏟아내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진우 씨, 내가 잘못했어요. 다 엄마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어요. 나는 진우 씨를 정말 사랑했다고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네. 그 처절한 연극에 저는 이제 동정심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그런 혜리를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리고는 나지막이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끄럽고 변호사님이 제안하신 대로 해. 그게 내가 너한테 베푸는 마지막 배려니까. 진우의 싸늘한 대답에 혜리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녀 역시 깨달은 것이죠. 며칠 뒤 나혜리 모녀는 저희의 제안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올린 초라한 사과문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변호사를 통해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전달받은 뒤에야 저는 이 길고 지독했던 싸움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의 조정이 끝나고 며칠 뒤 나혜리 모녀 측 변호사로부터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는 공식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진우가 다니는 회사의 동료가 그 맘카페에 올라온 사과문을 캡처해서 보내주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이 건네는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은 그들의 성격만큼이나 옹졸하고 마지못해 쓴 티가 역력했습니다. 본인 박선자 나혜리는 지난번 게시했던 김진우 씨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순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당사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자중하며 살겠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이나 뉘우침은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는 그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문장에 불과했죠. 하지만 저는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누구의 말이 진실이었는지 명명백백히 알게 되었을 테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진우 역시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끝까지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는 사람들이네요. 그래도 이걸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니 속이 다 시원해요. 다음 날, 저는 저희 측 변호사에게 연락해 약속대로 나엘이 모녀에 대한 모든 형사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조금 아쉽다는 듯 말했어요. 어머님,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냥 덮어주시는 겁니까? 저 사람들은 이번에 전과 기록 하나 남겨서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 합니다. 아니요, 변호사님. 제 목표는 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제 아들과 우리 가족의 명예를 되찾고 다시는 우리 인생에 저들이 나타나지 않게 만들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제 그 목적은 다 이루어졌으니 더 이상은 미련 없습니다. 그저 저들 인생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사라져주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저들이 깨끗하게 지워지는 것. 그걸로 된 겁니다. 제 단호한 말에 변호사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존경심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의 뜻대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호사와의 통화를 마치고 나니 몇 달간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돌덩이가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드디어 빠져나온 것 같았어요. 그 후로 나헬이 모녀에 대한 소식은 친척 아주머니를 통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올린 사과문은 순식간에 다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과거의 사기 행각과 갑질에 대한 폭로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김포 지역 사회에서 완전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신세가 되었죠. 결정적으로 채권자들이 법원에 그들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하면서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날, 박선자는 집 앞에 찾아온 채권자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드러누워 악을 쓰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 그 빌어먹을 김영숙 때문이야. 그 여우 같은 년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 하지만 그녀의 저주 섞인 고함에 동조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집 몇 개만 챙겨서 어디론가 야반도주하듯 사라졌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그들과의 악연은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정말로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악몽 같은 시간이 지나고 저희 집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저와 아들 진우의 관계는 이번 일을 겪으며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졌어요. 철없던 아들은 한층 더 성숙해졌고 저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든든함을 느꼈죠. 어느 주말 저녁 진우가 거실에서 과일을 깎고 있는 제 옆에 와서 조용히 앉더군요. 한참을 머뭇거리던 아들은 이내 진심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새삼스럽게 뭐가 또 고맘이야? 아니요, 정말요. 이번 일 겪으면서 엄마가 제 곁에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만약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그 끔찍한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되어서 평생을 후회하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엄마의 지혜와 용기가 제 인생을 구한 거나 다름없어요. 아들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애써 무심한 척하며 깎던 사과 한 조각을 아들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자식 둔 부모가 그 정도 일하는 건 당연한 거다. 너는 이제 다 잊고 앞으로 네 인생만 똑바로 잘 살면 돼. 그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아들의 상처가 잘 아물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진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진우야, 우리 주말에 그 소불고기 식당 한번 찾아가자. 우리한테는 은인이나 다름없는 곳인데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한 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제 제안에 진우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요일 점심, 저희는 일부러 손님이 붐비는 시간을 피해 식당을 찾아갔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의 사장님이 저희를 보고는 반갑게 달려오셨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아드님,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소식은 대충 다 들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사장님 덕분입니다. 그때 사장님네 직원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아직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미리 준비해간 두툼한 현금 봉투를 사장님께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장님과 그 용감했던 젊은 직원을 위한 감사금이 들어있었죠. 에이, 뭘 이런 걸 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사장님은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억지로 그 손에 봉투를 쥐어드렸습니다. 아니에요, 꼭 받으세요.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저희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총각, 지금도 일하고 있죠? 꼭 좀 불러주세요. 따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요. 잠시 후 주방에서 나온 그 젊은 직원은 저희를 보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쑥스럽게 웃더군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총각, 정말 고마워요. 그때 총각이 내준 용기 덕분에 우리 아들이 인생을 구했어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진우 역시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괜히 곤란한 일 겪으신 건 아닌지 걱정했어요. 앞으로 살면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젊은 직원은 괜찮다며 연신 손을 내저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뿌듯함과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그날 저희는 그 식당에서 가장 맛있는 소불고기를 먹었습니다. 음식 맛도 맛이었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감사한 마음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진우는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주말이면 낚시나 등산 같은 새로운 취미를 즐기기 시작했고 평일 저녁에는 저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며 소소한 일상을 나눴어요. 아들의 얼굴에서 어두운 그늘이 걷히고 예전의 건강한 웃음을 되찾는 모습을 보니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아들의 상처 위에도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연애나 결혼에 대해 섣불리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믿고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제 아들은 이제 스스로 좋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진짜 어른이 되었으니까요. 그 끔찍했던 일이 있고 나서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진우는 이제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일과 삶을 즐기는 멋진 청년으로 돌아왔어요. 제 마음도 더없이 평온했죠. 그러던 어느 가을날 진우가 퇴근길에 저녁을 먹고 들어오겠다며 전화를 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전화였는데 왠지 모르게 수학이 넘어 아들의 목소리가 살짝 들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늦게 귀가한 진우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 제 앞에 앉더니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오늘 퇴근하고 서점에 잠깐 들렀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아가씨랑 부딪히는 바람에 그 아가씨가 들고 있던 책을 바닥에 다 쏟은 거예요. 제가 너무 미안해서 책을 같이 주워주다가 어쩌다 보니 이야기가 잘 통해서 같이 저녁까지 먹게 됐어요. 아들의 얼굴에 피어난 은은한 미소를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그래서? 어떤 아가씨인데? 이름은 소연이래요. 근처 시립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려하게 예쁜 건 아닌데 웃는 모습이 참 선하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했어요. 다음 날부터 진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퇴근 후 곧장 집으로 오던 녀석이 소연 씨랑 약속이 있다며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주말이면 콧노래를 부르며 데이트 준비를 했어요. 아들의 얼굴에 다시 사랑의 설렘이 찾아온 것을 보니 저는 그저 흐뭇할 따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지 서너 달쯤 지났을까요? 진우가 어느 날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소연이 한번 집에 데려와도 괜찮을까요? 엄마한테 꼭 한번 소개해주고 싶어서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안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악몽이 워낙 컸던 탓에 저도 모르게 또다시 나를 세우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던 거죠. 약속한 토요일 오후, 저는 아침부터 집안을 쓸고 닦으며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진우와 함께 현관으로 들어서는 한 아가씨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의 모든 걱정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맑은 눈빛. 진우가 왜 그토록 칭찬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소연입니다. 소연은 제게 다가와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꾸며낸 상냥함이 아닌 몸에 밴 듯한 예의 바름과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요, 어서 와요. 오느라 힘들었죠? 여기까지 오는데 멀었을 텐데. 아니에요, 어머님. 진우 씨가 차로 편하게 데려다 줬어요. 저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소연의 차분하고 상냥한 말씨 덕분에 분위기는 금세 화기애애해졌어요. 소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도서관에서 일하며 겪는 소소한 보람,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 그녀의 얼굴에 떠오르는 존경과 사랑의 감정은 꾸며낼 수 없는 진심 그 자체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평생 주부로 저희 남매를 키우셨어요. 두 분 다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주시진 못했지만 대신 사랑은 넘치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두 분이 손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저렇게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라고. 건강한 가정에서 바른 사랑을 받고 자란 속이 단단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아이라는 것을요. 제가 잠시 과일을 내러 부엌으로 갔을 때 소연이 조용히 저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울게요. 아유, 괜찮아. 손님인데 그냥 앉아 있어요. 아니에요.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소연은 제 옆에 나란히 서서 자연스럽게 과일을 깎고 접시에 담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행동 하나에서도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런 소연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말았어요. 그날 저녁 소연이 돌아가고 난 뒤 진우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소연이 어땠어요? 저는 활짝 웃으며 아들의 등을 힘껏 두드려 주었습니다. 뭘 어때? 너 아주 복덩이를 만났구나. 저렇게 참하고 속 깊은 아가씨라면 엄마는 두 팔 벌려 대환영이다. 제 대답에 아들의 얼굴에도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을 수 있었어요. 지난번에 그 끔찍했던 악연은 어쩌면 오늘 이 귀한 인연을 만나기 위한 긴 예방주사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소연을 만난 이후 저희 집에는 웃음꽃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진우와 소연은 서로를 깊이 아끼고 존중하며 예쁜 사랑을 키워나갔고 저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어요. 두 사람은 화려한 데이트 대신 함께 등산을 가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저희 집에서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는 소박한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보기 좋던지. 계절이 다시 한번 바뀌고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진우가 퇴근 후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앉더군요. 엄마, 저 소연이한테 청혼했어요. 어머나, 그래서 소연이가 뭐라고 하디? 네, 받아줬어요. 엄마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꼭 껴안아 주었어요. 진우가 들려준 청혼 이야기는 소박하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화려한 이벤트나 비싼 반지가 아니라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서점의 한 코너에서 진우가 직접 쓴 손편지를 읽어주며 청혼했다고 합니다. 평생 당신의 가장 좋은 독자가 되어주겠다는 말과 함께요. 며칠 뒤 저희는 양가 상견례를 위해 한정식집에서 만났습니다. 소연의 부모님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탈하고 인품이 훌륭한 분들이셨어요. 수십 년간 성실하게 인쇄소를 운영해 오신 아버님과 따뜻한 미소가 소연과 꼭 닮은 어머님. 저희는 처음 만난 사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편안하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딸이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 훌륭한 아드님을 만나게 됐는지 다 사부인께서 아드님을 잘 키우신 덕분입니다. 소연의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시는데 그 진심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지난번 딸 가진 부모는 죄인이라며 온갖 요구를 하던 박선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며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저희는 결혼 예단이나 혼수 같은 형식적인 절차는 모두 생략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만 함께 힘을 보태 도와주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눈부시게 화창한 5월의 어느 날, 진우와 소연은 많은 사람의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사랑과 행복이 가득 차 넘실거리는 아름다운 예식이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저는 그동안의 모든 시름과 아픔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저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들 내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문득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그날, 소불고기 식당의 밥그릇 밑에 붙어있던 작은 쪽지가 떠올랐어요. 그 쪽지는 제게 닥쳐올 불행을 알리는 저주의 예고장이 아니라 어쩌면 제 아들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줄 행운의 초대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 아들과 보석처럼 귀한 새 며느리의 행복한 앞날을 위하여. 그리고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진짜 행복을 찾아낸 제 자신을 위하여. 마음속으로 조용히 축배를 들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